안녕하십니까. 네. 어, 428페이지 할 차례죠. 계약 체계상의 가시책. 지난주에 담보물권하고 계약법 총론 조금 했습니다. 담보물권은 유치권하고 저당권 두 개가 있었죠. 유치권은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을 때 그걸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하는 이런 권리를 말했죠. 특징이 법정 담보물권이고요. 다만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우선 변제권 없고 물상대위성 없고 추구표 없고 물권적 청권이 없으며 부동산 유치권이라더라도 등기는 필요 없다.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죠. 성립 요건이 5개가 있었죠. 타인 물건일 것. 두 번째 요건이 중요하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여기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물건과 채권사의 결련성 이렇게 불렀고요. 그 결련성이 없어서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거. 적어도 4개는 암기.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채권. 유치권 안 된다. 세 번째 요건이 채권이 변제기 도래해야 되고요. 네 번째 요건이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죠. 이때 적법 점유는 추정된다 그랬고 점유는 간접 점유도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권 포기 특약이 없을 것. 이렇게 5가지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자, 유치권의 효력 중에서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권이 있고 경매권,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 수취하여 채권 변제 충당할 권리, 마지막으로 비용 상환청권 5가지 권리. 의무 2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위반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유치권 소멸 사유, 첫째, 채권 소멸하면 유치권 소멸하죠. 특히 유치권에 행사한 채권 소멸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 청구,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에 한 유치권 소멸 청구, 그 다음에 점유 상실에 의한 유치권 소멸, 이런 것들이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였습니다. 뭐 이 정도 기본적인 뼈대를 자꾸 생각을 해달라. 저당권, 채무자 등이 제공한 담보물을 점유하지 않고 교환 가치만 지배하다가 나중에 임의 경매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 이게 저당권이었었죠. 특징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즉 유치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저당권은 등기 등록을 통해서 반드시 공시하라. 이런 게 특징이었죠. 유치권,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필요하고 법정 저당권도 있긴 있으나 주로 계약을 통해서 성립한다 그랬죠.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과 저당권 등기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특히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후 1년분에 한한다. 두 번째, 목적물의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세 번째,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목적물 압류 후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네 번째,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고 가치 변형물이 남는 경우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물상대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365조 토지저당권자의 토지건물 일괄경매권. 건물 없는 아대제 저당권이 설정되고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때 토지저당권자는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할 수 있다. 이때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 세 번째,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그 중에 첫째,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할 권리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 번째, 저당부동산에 지출한 필요이와 유익비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3가지 보장치가 있었습니다.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불가항력적 또는 누군가의 고의 또는 과실에서 하락이 됐을 때 저당권자는 첫째,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
세 번째, 설정자의 침해가 있을 때 원상회복 또는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채무자가 침해했다면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처분 및 소멸과 관련해서 저당권 처분은 저당권 처분만은 안 된다. 채권과 분리해 저당권만 처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당권 처분은 채권과 함께 반드시 양도하라. 이때 채권 양도 사실은 통지하고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하라. 그랬죠. 마지막으로 특수저당권, 그중에 근저당권, 계속적 거래계약을 통하여 발생하는 장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 최고액까지 우선 변제받는 권리. 특징 2개, 비담보 채권의 불특정성과 부종성의 완화. 성립, 계속적 거래계약 플러스 근저당권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거 2개.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 이 근저당권의 채권액은 언제 확정되는가 중요한 거 경매 신청.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땐 신청 시에, 후수리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땐 경락대금 완납한 때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전부 변제해야 된다. 반면에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의 맞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 책임의 한도가 아니라 경매 대가로서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한다. 여기 기본이죠. 근저당에서. 계약의 성립과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 총론에 계약의 의의와 계약 자유원칙 4개, 계약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의 자유가 있었고 그걸 제한하는 약관 규제가 관한 법률 간단히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계약의 성립이 중요했죠. 그 중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체한 계약 성립, 그 다음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조문이 있었죠. 527조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528조 1항 청약자가 청약 승낙 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했을 때 그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에 사고에 의한 연착이 있었죠. 연착을 했는데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을 때 청약자가 연착 통지하거나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하라. 만약에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29조 청약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만약에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도달했다면 연착한 승낙이 되고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격지자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격승발 있었죠. 의사실현,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 교차청약, 양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언제?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마지막으로 534조.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따라서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을 때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을 달달달 이해 암기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거기까지 전주했어요. 그치? 자, 그러면 계약법 총론, 계약의 뜻, 계약 종류,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 요물 이런 거 있고, 계약의 성립, 그 모습 살펴봤어요. 자, 계약이 성립했어. 그 다음에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이미 봤지요.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게 유효 요건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무효를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각과 을 사이에 1월 11일 갑소유 주택을 매매를 했는데 이 주택이 1월 9일 날 이미 멸실이 됐더라. 그러면 계약은 성립했지만 목적 달성이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따라서 계약은 무효. 자, 보통 여기에서 끝이 나는데요. 계약은 무효가 되고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 뻔한의무가 생긴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플러스 갑이 주택이 이미 멸실됐다는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을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요 경우
즉 계약은 성립했으나 목적 달성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고 엔드. 그 사실을 어느 일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 때 당연히 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놈은 상대방에게 야 주택이 멸실됐다 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려주고 상대방과 계약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갑은 오히려 그 사실을 숨기고 뭐라고 계약을 체결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갑은 을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 손해를 배상해라. 이런 규정을 두게 됩니다. 이게 뭐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요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다. 자, 428페이지 535조 1항이 있습니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불능은 당연히 원시적 불능을 말할 겁니다. 계약 체결할 때 이미 불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라. 2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이 요건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민법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다. 밑에 의가 있고요. 당연히 원시적 불능에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규정 자체가 원시적 불능의 규정을 뒀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적용 범위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구점에 물건을 가구를 사러 들어갔다가 가구점 주인이 물걸레질을 하고 나서 물을 제대로 말리지 않아서 내가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또는 뭐 TV 같은 걸 탁 걸어놨는데 모서리에 내가 머리를 찧어서 다쳤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이걸 배상하라는 게 원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원래 독일에서 만들 때. 우리나라는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원시적 불능에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 의하고요. 우리 민법하고는 달라요. 원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뜻하고 우리 민법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는 원시적 불능 이외에도 확대 적용하자. 독일처럼. 있다고 헛소리하는 삑삑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확대 적용이 뭐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35조에서 분명하게 원시적 불능일 때만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른쪽 요건 동그라미 1번 원시적 불능일 것 동그라미 2번 일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3번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및 손해가 생길 것 딱 이게 요건이 되는 거예요. 요건 딱 크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중에 특히 상대방 선의 무과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은 선의이기만 하면 족하고 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다. 요 따위로 출제를 간단히 합니다. 간간히. 그 다음에 효과가 문제인데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계약과 관련된 손해가 두 개가 있어요. 신뢰 이익 배상이 있고 이행 이익 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별하면 됩니다. 계약이 무효일 때는 신뢰 이익 배상이고요. 계약이 유효한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그래서 상대방한테 발생한 손해가 이행 이익 배상입니다. 간단하게 계약이 무효, 신뢰이익, 계약이 유효인데 이행이 안 됐어, 이행이익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무효니까 당연히 신뢰이익 배상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신뢰이익은 보통 이행보다 액수가 작아. 그러니까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못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조문으로 돌아가면 했죠. 우리 민법 535조는 신뢰이익을 이렇게 해놨죠.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이익 배상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이라고 돼 있죠. 계약이 유효해. 그럼 이행을 받아야 돼. 근데 이행을 못 받았어. 그래서 발생한 손해. 이게 이행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에 나와 있는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요거로 각각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으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가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 그러면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장을 넘기면 확대 적용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계약 교섭 단계에서의 부당 파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파기는요, 계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교섭을 파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계약자의 원칙상 교섭을 하다가 얼마든지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옷 열나 사 입어보고 다음에 올게요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백화점 가서 옷을 입어보는 게 뭐예요? 교섭이야. 입어보다가 3시간을 입어봤든 10시간을 입어봤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오면 돼. 그게 파기야. 그런데 부당할 때 문제가 되죠. 부당할 때. 자, 여기서 부당 파기가 뭐냐? 부당 파기 또는 부당한 계약 체결 거부를 말하는데요. 이때 판례가 있죠. 1번.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상대방한테 줬어. 이 물건을 꼭 살 거다라는 믿음을 심어줬어. 그래서 상대방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어. 갑이 바지를 입어보고 직원한테 밑단을 수선해와라 그랬어. 그럼 당연히 직원은 사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고 얼른 가서 밑단을 수선해 왔어. 그런데 입어보더니 그냥 가. 이런 게 부당파기예요.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줬고 상대방이 그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 밑단을 잘라봤는데 반바지로 만들어왔어. 그럼 그건 안 사도 돼. 내가 이렇게 다리가 짧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정상적으로 주러 왔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안 산단 말이에요. 이런 게 부당파기야. 첫째, 계약자의 원칙상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다가 판례입니다. 안 사도 돼요. 대신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때 학자들이 계약 체결성의 과실을 적용하자 라는 게 학자들이고 대법원은 뭔 개소리냐. 우리 민법상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은 계약이 체결됐고 원시적 불능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으니까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럼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느냐? 불법행위 책임져라.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져라. 거기 1번에 있지. 이때 2번 그 책임의 내용이 뭐냐? 세 번째 줄.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번 손해. 그죠? 거기에 한정한다. 자, 신뢰 손해. 상대방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믿음에 따라서 발생한 손해. 신뢰 손해배상에 한정한다. 요렇게 해놓고 그 옆에 단 따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신뢰 손해배상에 한정한다라고 해놓고 옆에 쓰세요. 플러스 정신적 손해배상 따로 청구할 수 있다. 판례가 좀 이상해요. 신뢰 손해에 한정된다라고 했죠, 분명히.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죠. 근데 신뢰 손해 한정한다라고 해놓고 느닷없이 플러스 정신적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포함되지 않는 게 나와 있어요.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내가 제안서나 견적서를 작성할 때 나하고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지요. 희망이 있을 뿐이죠. 나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좋겠는데 내 제안서나 내 견적서가 받아들여지면 좋겠는데 라는 희망이 있을 뿐 반드시 나하고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안서나 견적서 작성비용은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 판례를 좀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의 성립과 연결돼서 나오는 계약 체결성의 과실이 어떤 건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네 번째,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두 가지 제도가 나오는데 하나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나옵니다. 쌍무계약이란 건 매매계약처럼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는데 이 양채무는 대가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대가적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해.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여기서 항변이란 말은 뭔가를 정당하게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반대가 부당거절이죠. 정당거절의 반대가 뭐야? 부당거절. 그게 지체예요. 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안 하고 있는 거. 이게 지체입니다. 반면에 항변은 정당하게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 채무이행을 정당하게 거절하는 권리. 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상대방이 안 해. 그럼 나도 못해.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32페이지 네모 2번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536조 1항을 보면 쌍모계약의 당사자 1방은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에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은 뭐냐? 세 가지. 첫째, 동일한 하나의 쌍모계약을 통해 양당사자에게 대가적 채무가 생길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동일한 하나의 쌍모계약상 채무.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갑수요 임야를 매매하면서 1억에 사고 팔기로 했어. 그러면 이 임야 매매계약상 대가적 채무가 뭐냐? 임야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 이게 대가적 채무가 되는 거고 이게 동생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약을 합니다. 갑은 임야 내에 있는 묘지 2기를 이전한다. 이때 갑의 임야 내 묘지 2기 이전 채무는 임야 매매계약을 통해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별개의 약정을 통해 생긴 채무예요. 그죠? 따라서 이건 원칙적으로 의뢰 채무, 즉 대금 지급 채무와 동생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아주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죠. 별개의 약정을 통해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채무와 동생관계가 아니다. 자, 두 번째. 갑의 채무가 갑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갑의 잘못으로 임야를 넘겨줄 수 없게 되었고 임야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갑은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생겼다. 이때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이행불능을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을의 반대 채무는 그대로 있죠. 계약을 해제해야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소멸하는데 을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갑의 손해배상 채무와 을의 반대 채무는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생관계다. 여전히. 예? 왜요? 그러지 말고요. 그냥 머리 넣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을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을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으니까 을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뭘로 바뀌었다?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지 않냐. 그러니까 양 채무는 뭐다? 여전히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지 말고. 세 번째,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양도. 갑이 병에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를 정의 인수. 이렇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로 인수했을 때 당사자가 바뀌었죠. 사람이 바뀌었을 뿐 채권 채무 내용이 바뀐 건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인수되었다 하더라도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병이 이렇게 대금을 청구했을 때 을은 나 갑으로부터 아직 소유권 못 넘겨받았어. 대금 못 줘. 라고 할 수 있어야지요. 그죠? 없어야 돼? 물건 안 받는데 돈 줘야 돼? 아니 상식적으로
대금 채권을 병이 을에게 청구했는데 을이 아직 소기권을 못 넘겨받았어. 줘야 돼? 병한테 돈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병이 대금을 청구하더라도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으니까 못 줘라고 할 수 있어야죠. 결국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인수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바뀌었을 뿐 채권 채무 내용이 바뀐 건 아니니까 기존의 항변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지문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 중에 A, B 채무인수 말 그대로 채무를 내가 돈 주겠다고 병이 내가 대금 주겠다고. 그럼 계약은 을이랑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 C가 을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어디 여기 C가 어디 있어요? C가 아니라 제가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가 인수되거나 라고 했죠. 그럼 채권 양도는 얘가 이렇게 청구하는 거고요. 채무 인수는 얘가 얘한테 청구하는 거고요. 예? 대금 채권, 대금 지급 채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더 헷갈려. 하지 마. 하지 마. 왜 이해하려고 그래? 그냥 외워. 채권 양도, 채무 인수, 항변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되잖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절대로 뭐 채무를 인수했을 때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고 누가 누구에게 거절, 이게 안 나와. 딱 요것만 나와요. 특약상 채무 이렇게 나오고요. 이행불능 손해배상 채무 이렇게 나오고 채권양도 채무인수 딱 요렇게 나와요. 지문에. 그럴 때 항변권이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른쪽 433페이지 보면 433페이지 2번에 양가로 이렇게 동그라미 1번 그죠? 별계약정 한 장을 넘깁니다. 쭉 내려서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에 두 번째 줄 보이세요? 채권양도 채무인수? 네, 항변권 존속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하나 남았어요. 432페이지. 맨 밑에 판례 2번.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요건에서. 특히 그 마지막 판례 2번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설명드려도 이해가 안 돼. 저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론적으로 그냥 처리하는 거야, 이론적으로. 갑의 손해배상 채무 있고, 을은 반대 채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양채무는 여전히 동생관계다. 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요건이 한 장을 다시 넘기면 434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상대방 채무도 이행기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란 건 이런 거예요. 갑이 이렇게 청구했을 때 청구받은 을의 입장에서 갑을 말합니다. 을은 이행기니까 청구를 받았을 것이고요. 청구받은 사람 입장에서 갑도 이행기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양채무 모두 이행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상대방 이행기 이퀄 양채무 이행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이 동생관계예요. 그죠? 그런데 을이 중간에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어. 당연히 이거는 갑의 소유권 이전과 동생관계가 아니지요. 먼저 이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요것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관계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가 불안의 항변권.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중도금을 지급할 날짜가 됐는데 건설회사가 신용불안이더라. 그러면 나는 불안해서 중도금 못 주겠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선이행 의무에 대해서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가 중도금 지급할 날짜가 됐고 건설회사가 튼튼하다면 중도금을 지급해야 돼.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하지 않고 민기적 하고 있어. 선이행 의무 지체, 부당거절,
선 이행 의무 지체 중 상대방 이행기 도래. 선 이행 의무 지체 중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갑의 소유권 이전과 원래 잔금 지급이 동생관계죠. 중도금도 동생관계가 된다. 중도금도. 그래서 선 이행 의무가 예외적으로 동시 이행의 한변권이 성립하는 경우 2개. 435페이지 맨 위에 예외 기억과 니은 이렇게 돼요. 이 두 번째 권에서 보실 내용입니다. 세 번째 요건이 양가로 3번. 어느 일방이 자신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 그죠?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채 청구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잔금을 1월 30일 날 치르기로 했는데 1월 30일 날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면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을은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 돈 못 주겠다라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따라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하지 않는다 지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2월 5일쯤 갑이 다시 을에게 대금을 청구했는데 이때는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했을 때 기존의 지체에 빠졌던 을, 요 경우 돈 못 줘 라고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말이죠. 그죠? 당연히 있지. 한번 이렇다 해서 항변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이 을인데 2월 5일 날 갑이 소유권을 안 넘겨서 돈 달라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지체에 빠졌던 자라 하더라도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맨 위에 수용 지체가 있고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 쌍모계약의 당사자 일반 갑이 먼저 한번 제공을 하고 을을 지체에 빠지겠다 하더라도 갑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과거에 한번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을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의미. 따라서 밑에 두 번째 이행 제공이 중단이 됐다. 을은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한번 지체에 빠졌다 해서 을의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기 요건 세 가지인데요. 그 체크드렸던 그런 지문들이 시험 지문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이해하려고 풀려도 안 풀려요. 외워야 돼. 이제는 6달 남았는데 6달도 안 남았죠. 5, 6, 7, 8, 9, 10, 딱 6달 남았구나. 이제 외워야지. 그죠? 대충 이해했어. 근데 아직까지도 민법의 한 50% 이상은 이해가 안 돼. 그건 앞으로도 쭉 이해가 안 돼. 6달을 노력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앞으로 6달 노력해도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해한 건 이해한 거고 나머지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외워야 돼. 그래서 지문을 보고 직관적으로 답을 고르는 훈련을 앞으로는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공부하면 무지하게 불안하겠죠. 예,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시험장 갑니다. 민법은. 예? 그렇게 다 붙어요.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 436페이지 효력 세 가지 기억합니다. 첫째, 이행 거절 권능이라고 그랬죠. 정당하게 거절하는 건데 언제까지? 잠시 뒤로 미루는 거죠.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부릅니다. 또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정당하게 거절하니까 지체 책임이라는 게 생길 리가 없겠지요. 또
소송상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갑이요. 을에게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소유권 안 넘겨주면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당연히 법원은 을에게 물어볼 겁니다. 너 왜 돈 안 주냐고. 그럼 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항변권을 주장해야지. 민사소송은 주장해야 판단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항변권을 주장해야만 법원은 판단해 줍니다. 자, 이때 을이 항변권을 주장했고 법원 을의 주장을 받아주게 되면 원고를 패소시키지를 않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합니다. 유치권하고 똑같이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과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해 줍니다. 이게 유치권하고 공통점이 됩니다. 소송에서 주장하라. 법원이 인용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즉 상환 이행 판결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오른쪽 4번, 5번은 지금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434페이지에 보면 확대 적용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요. 여기 보세요. 동일한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일 때 항변권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게 동생관계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나 민법 규정을 보다 보면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시행관계를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317조 전세권에서 봤던 거.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이게 동생관계라고 그랬죠. 자,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는 거 하고요. 전세권자가 목적물 반환 및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하는 것. 이게 쌍무 계약상 채무인가요? 예? 그렇게 계약했어요?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만나가지고 계약을 했어? 전세금을 돌려주면 목적물 반환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기로 한다라고 계약했어? 언제 했어? 언제 했어? 언제 했어? 전세권 설정 계약만 했지. 언제 했어? 잘 생각해 보세요. 안 했어, 그런 계약은. 예?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금 줬지? 나중에 설정자가 전세금 돌려주면 전세권자는 목적을 반환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구부한다라고 계약한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 없어요, 그런 계약한 적 없죠. 그런데도 동생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돈을 갚을 때 채권자가 영수증을 써주는 게 동생관계랍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자, 그런데 채권자와 채무자가 만나서 내가 돈을 갚으면 영수증을 준다. 있다고 계약한 적 있어, 없어? 또 했다고 그러지 마. 돈 빌면서 계약했다고 하지 마. 언제 돈 빌리면서 그런 계약을 해? 돈을 갚으면 영수증 주나. 이런 계약 언제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동생관계야. 자꾸 우기지 마세요, 했다고. 잘 생각하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런 계약. 이렇게 쌍무 계약상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평의 원칙상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인정하거나 판례가 인정하거나. 그게 확대 적용의 문제예요. 굉장히 많죠. 자, 우리는 아닌 거를 기억합니다. 아닌 거, 동생관계 아닌 거. 거기 뭐 그 스피커 표시되어 있는 거.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여기서 채권증서가 뭐죠? 차용증이죠. 두 번째 거 변제와 담보권 말소. 예를 들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 변제와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 말소. 이런 거 동생관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임대료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이것도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임대차에서는요, 동생관계가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동생관계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보증금 반환과 임차내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봤어요. 왼쪽 날개의 기출 5번째.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지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라고 하겠죠. 자, 우리 지금 4개 외웠습니다.
동생관계 아닌 거 4개 외웠어요. 변제와 채권 증서 반환, 변제와 담보권 말소 절차,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4개? 하나 더 외웁니다. 하나 더. 437페이지. 예제 4번. 예제 4번. 5개 외우는 거예요. 동생관계 아닌 거. 우리는 아닌 것만 외우고 있으면 답 골라낼 수 있습니다. 박스 쳐놓고 동생관계인 거 아닌 거 골라라. 이따구로 나오니까 아닌 것만 5개 외우고 4개 했고 마지막 하나가 예제 4번. 437페이지 예제 4번.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자 을이 있었고 얘가 이 땅을 경매를 넣었어요. 그걸 병이 경락을 받았어. 병은 법원에다 대금을 납부했고요. 법원은 그 돈으로 을에게 배당을 해줬어요. 그리고 등기소유 촉탁서 병이 이름으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소유권 등기. 경매 끝났죠. 그런데 이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임이 밝혀졌어. 여기서 또 왜요 그러지 말고 제발 왜요 그러지 마세요. 무효임이 밝혀졌어. 뭐 이유는 있겠지. 그러면 얘는 배당금 돌려줘야 돼요. 얘는 말소 등기 해줘야 돼요. 등기 가백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때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이나 말소 등기 의무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왜?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다. 을의 상대방은 병, 병의 상대방은 갑.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죠? 네? 따라서 동생관계가 아니다. 그게 예제 4번. 그래서 총 5개. 암기. 됐죠? 이게 동상변권이에요. 별거 없죠? 꼭꼭 맞춰줘야 돼요. 반드시 나오고요. 좀 전에 봤던 요건과 관련된 몇 가지 지문 체크해 드린 거 하고요. 항변권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 요거 딱 구별하라. 이런 문제 형태로만 출제가 됩니다. 두 덩어리 딱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우리는 쌍모계약의 효력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위험부담이라는 제도가 나온다. 위험부담.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수유 땅이나 건물을 매매를 했고 1월 30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 땅과 건물이 1월 20일 날 수용이 되거나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되거나 제3자 방화로 소실됐다. 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땅이 수용이 되거나 건물이 지진 또는 제3자 방화로 소실이 되면 갑의 채무는 갑을의 잘못 없이 수용이 되거나 지진이 나는 건 갑에게도 을에게도 잘못이 없는 거죠. 네, 갑의 채무가 갑을의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서 맞죠? 계약 이후 수용이 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그래서 소멸했어. 갑의 채무가. 이럴 때 을의 채무는 어떻게 할 거니? 요게 위험부담.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게 위험부담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부담이 성립이 되려면 계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 어느 일방의 채무가 양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하였을 것 요럴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위험부담이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갑의 잘못이 있다면 이때는 채무 불행채무라는 게 따로 있단 말이죠. 나중에 뒤에서 보는 잘못이 없을 때. 원칙 누가 부담하냐?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때 채무자가 누구냐?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갑. 위험부담에서 말하는 채무자란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갑이 부담한다. 갑이 부담한다는 것은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없다. 미리 받은 계약금은 반환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외.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채권자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 두 가지.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 건물이 을의 잘못으로 소실. 제3자가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을 때문에 불이 났어. 을의 잘못이야. 이럴 때 을은 대금 지급해야 되겠죠. 그죠? 또 하나. 1월 30일 날 건물이 멀쩡히 있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등기 서류를 수령을 못하고 있어. 을의 수령지체죠. 이걸 채권자 지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수령지체라고 합니다. 을은 대금 지급 채무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 등기소를 넘겨주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데 플러스 얘는 물건 수령 채권자예요. 물건 내놓으라는 채권자야. 대금을 못 주니까 수령을 못해.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죠. 그러는 동안에 지진이 났어. 갑과 을의 귀책 사유가 없이 불능이 됐어. 그런데 갑과 을의 귀책 사유가 없이 불능이 됐다 하더라도 을의 지체 중이었었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을에게 잘못이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갑, 을로부터 대금 받았죠. 보험금, 보상금도 챙겨. 이중이득이 생겨. 그거는 안 된다. 따라서 갑이 자신 채무를 면함으로써 별도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하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채권자 위험부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걸 위험부담이란다. 437페이지 밑에 의의가 있지요. 한 장 넘겨서 원칙이 있습니다.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 동그라미 1번의 요건과 동그라미 2번의 효과의 기억. 자, 근데 니은에 느닷없이 대상 청구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대법원은요.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갑의 채무가 불가능하게 됐을 때 갑의 채무가 갑이 대신 뭐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럴 때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위험 부담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갑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잘못이 없으면 위험 부담. 이런 제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이 그거 말고 하나 더 있다. 그게 뭐냐? 대상 청구권. 즉, 을은 갑에게 이행을 해라. 대금을 줘라. 대금을 주면서 땅 건물 넘겨달라 소리 못하죠. 대신 보상금, 보험금 내놔라.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대상 청구권이라는 제도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이 대상 청구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채권자가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면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면서 예컨대 매매대금은 1억인데 갑이 받는 보상금이 1억 5천이라면 을은 1억 5천 탐나잖아.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1억을 주면서 1억 5천 내놔 라고 할 수 있다.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 한다. 자, 밑에 채권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538조 1항과 2항이지. 오른쪽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주 등장했던 지문이 뭐냐?
다시 왼쪽에 보면요. 왼쪽 동그라미 보면 효과의 기억에 보면 세 번째 줄 이미 반대급부로 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준 거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돌려받지 못한다. 이따구로 질문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질문들이 간간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봅니다.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그라미 4번을 보면 당사자 쌍방 귀책 사이 없는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틀린 질문이죠. 지금처럼 땅이 수용이 되거나 지진이 나서 건물이 멸실되는 등 양당사자의 귀책 사이 없이 불능이 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그 의미가 뭐냐? 대금 청구할 수 없다. 미리 받은 계약금은 돌려줘라. 이거잖아요. 거기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 됐죠? 그래서 계약 총론에 계약에 적용되는 세 가지 제도.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쌍무계약에 적용되는 두 가지. 동시 이행의 한명과 위험 부담. 그리고 위험 부담은 후발적 불능. 그죠?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후발적 불능, 위험 부담. 이렇게 적용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왔어요.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개헌년만 정확하게 잡습니다. 갑과 을이 갑소유 A토지 1억에 매매를 해. 당연히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기죠. 그런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요청을 해. 대금은 병에게 지급.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라. 라고 요청을 하고 을이 이거를 수락해. 알았다. 이렇게. 그럼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병이 대금 채권이 생겨요.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계약. 이거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자. 이거를. 자, 여기서 암기를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제도와 변제를 위한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이게 뭐야 생각하지 마세요. 반면에 면책적 채무인사라는 제도가 있고요. 이행인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 중에서 저 세 가지 모두 다 제3자가 등장해요.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 변제를 위한 공탁계약, 면책적 채무인수계약, 이행인수계약. 이 계약을 하는 사람들 이외에 제3자가 생겨요. 이럴 때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냐가 시험지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암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두 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이 두 개는 아니다. 이렇게. 병존적 채무인수와 변제를 위한 공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만 면책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440페이지에 의하고요. 밑에 법적 성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지요. 두 번째 줄 변제공탁과 병존적 채무인수, 세 번째 줄 면책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있죠? 그거 일단 외워주세요. 이게 뭔지 몰라도 돼. 나는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설명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설명 듣다 보면 머리가 뒤집어질 겁니다. 저는 미리 경고했어요. 너도 모르지 자식아. 몰라.
그냥 지문으로 나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이다 아니다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일단 이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구별되는 개념 생각하시고 세 번째 삼면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요거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